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중개하는 임지호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쿠버 부동산 가격 전망, 밴쿠버 부동산 가격 정말 폭락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새 친구들도 그렇고, 아시는 고객들께서, 부동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가지각각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가 또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저 남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부동산 가격 정말 폭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움직이는 대로 경제 상황이 바뀌고 부동산 환경이 바뀌고 부동산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격이 폭락할 것인가 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그럼 반대로 왜 오르느냐를 살펴보면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왜 내릴 것이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요인이 반대로 좋아지면 오르는 것이고 나빠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우셨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라는 것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인구 증가, 인구가 늘어나서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낮은 이자율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자가 낮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이자율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게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예금이라든가 적금을 통해서 또는 현금을 가지고 이게 투자하는 방법과 남의 수요,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을 이자라고 하고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그런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죠.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높은 임대료가 하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는 뭐 그냥 맡겨놓는 돈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언젠가는 찾아갈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형성이 되면 임대하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낮은 이자를 통해서 부채를 조달해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요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 나간다는 것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냐, 또는 중국의 지금 지난 수년간의 그런 호황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격은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낮은 이자율, 높은 임대료, 글로벌 요인 이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실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수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 실수요와 가수요를 나누는데요. 실수요를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상업 용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라고 하고요. 가수요는 어떻습니까? 투자 목적에, 그죠?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수요를 우리는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요가 기본적으로 증가한다면 수요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또는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예측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요가 증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요는 인구 증가 또는 도시와 세대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저희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또는 밴쿠버 지역의 이 인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민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따라서 매년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2만 9천 명, 2만 8천 명 선에서 최하, 그리고 많게는 3만 2천 명까지 매년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화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 지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서 도시 지역은 교육 환경도 좋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생활 편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사실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도시 인구가 지방 인구, 그러니까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대 변화도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새로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저희가 얘기하는 Z세대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Z세대는 무슨 세대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X세대의 자녀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X세대가 기존 80년대, 90년대에 그런 산업화를 이끌어 나간 세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 연령이 됐지만 그 자녀 세대들, 그러니까 20살에서 30살, 이 세대가 실제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캐나다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세 가지 영향이 사실 실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영향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10년 전까지는 7, 8년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밴쿠버 시장에 이전과 이후에 바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 증가, 그리고 이것이 꾸준한 수요를 조달하는 그런 장치가 됐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제로 금리 이하로 떨어뜨리게 됐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또 그것은 하나의 글로벌 요인이 될 수 있죠. 미국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이자를 방어하고 또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를 서로 같이 낮추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높은 임대료가 또 하나의 그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요인들이 수요 증가를 창출하면서, 수요 증가가 어디로 갑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면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팔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매물을 내놓고,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비딩을 통해서 서로 사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겁니까? 공급이 많아지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아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또 상승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이 기존의 스탁마켓이라든가 또는 예적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를 우리가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투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톱니바퀴처럼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투기 수요를 다시 이렇게 증가시키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급한 가격 상승폭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그리고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진짜 높은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란색 그래프는 지난 40년 동안 2077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의 가격 상승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폭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빨간색 곡선은 어태치드 홈, 그 다음에 이 그린색 곡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가격 상승폭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은 1978년도에 20만 불을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만 불도 안 됐어요. 8만 불 정도 하던 것이 갑자기 20만 불을 찍었다가 여기 쭉 올라가서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180만 불 가까이 이렇게 근접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어태치드 타운홈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상승을 했죠. 안정돼 있다가 2016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콘도미니엄은 더 빠르게 이렇게 2017년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격이 진짜 높은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더불어서 대체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스탁이에요. 주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죠?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주식만 하시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본과 조달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집은 좀 특성이 있죠. 하우스는 이 주택시장은 유한하다는 특징이 있고, 스탁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실수요가 많고 직접 소유하는 것이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주식 투자의 이 두 가지의 이 수익률,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을 우리가 따져보면 진짜 부동산 가격이 높은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부동산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겹쳐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파란색 곡선이 쭉쭉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파란색 곡선의 상승폭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잡히네요. 자,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면 S&P TSX 60에 1979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18년 것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2018년 6월에 16,395를 찍었는데요. 자, 197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00이었습니다. 그죠? 2000 언더였죠. 2000보다 밑이었는데 지금 16,395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어 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1979년도에 2만이었습니다. 그죠? 2만 밑이었어요. 20만 불 밑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160만 불, 170만 불, 요 사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가격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주식의 상승폭이 큽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동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투자 상품의 이 상승폭을 우리가 살펴보면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과열돼서 오버프라이스 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비교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이 가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선택하는 그런 그 정책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실수요자가 부동산에 대한 접근, 실수요자는 부동산 그러니까 집에 하우스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안 되고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핍니다. 한마디로 요 톱니바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실수요에 대한 수요를 안정화시켜서 수요를 억제시키고 이 투기 수요의 접근을 차단해서 해결하려는 두 가지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억제 정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두 가지 정책을 정부가 대부분 사용합니다. 장기 공급 확대 정책 또는 단기 공급 확대 정책. 캐나다 밴쿠버 지역을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단기 공급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빈집세라든가 단기 임대 제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빈집세 도입했죠. 요새 그 집을 이제 두 채 이상 가진 가구가 집을 비워 놓으면 세금을 왕창 물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단기 임대 정책, 요새 에어비앤비 재작년까지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 단기 임대 사업, 그러니까 1주, 2주 호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또는 한 달, 두 달짜리 이렇게 단기 임대를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 정부 정책을 도입이 되면서 6개월 이하의 그런 단기 임대는 제한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이렇게 단기로 임대되는 집들을 장기 공급 시장으로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그런 렌탈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공급 확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수요에 부합하는 증가된 수요와 매칭을 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정책인데요. 조닝 규제를 해제해서 단독주택 지역을 이 아파트먼트, 콘도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빌딩 퍼밋을 쉽게 해서 쉽고 편리하게 해서 이 말은 똑같은 집의 사이즈에도 두 또는 듀플렉스, 트리플렉스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빨리 허가를 내주고 함으로써 이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또 이게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 과밀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랭리, 아보스포드 같은 지역으로 인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장기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와 매칭을 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배운 경제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빌딩 퍼밋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땅도 구입해야 되죠. 여기다가 빌딩을 지은 다음에 입주를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볼 때 3년에서 5년은 걸리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이 또 있는데요. 수요 억제 정책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까지 시간을 버는 정책으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 외국인 특별 취득세 부여하는 거,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를 인상하는 거, 프로퍼티 텍스의 근래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스쿨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스쿨세를 특정하게 고가 주택에만 부여를 함으로써 프로퍼티 텍스가 인상되는 효과를 만들어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되는 것이죠. 수요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라임 이자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수요를 억제하려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우리가 수요 억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면 가격은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안정화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단기 공급 정책, 여러분 단기 공급 정책 어떤 거 있었습니까? 빈집세 도입, 단기 임대 제한, 뭐 에어비앤비 도입하고 두 채 가진 사람, 두 채 가졌는데 한 집은 비워놓고 있는 사람, 또 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지금 빈집으로 놔두고서 그냥 놀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대책밖에 되지 않고 충격적으로 뉴스에 나옴으로써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라 라는 사인만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요 억제 정책,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건 아니네요. 특별취득세 20% 부과하면 외국인들은 일단 아웃되겠죠. 시장에서 아웃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가 가수요가 없어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프로퍼티 텍스 인상하면 비용이 증가하겠습니다.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 함에 따라서 보유세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정책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이자율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현재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자율이 예전에 한 1년 6개월 이전에 2% 초반대 중반대였다가 지금 3% 후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에서 1.5%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그런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의 그런 수요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수요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 이자율 인상 정책인데, 이자율이 인상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를 살펴보면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냐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리는 이자는 물가입니다. 물가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가가 하고 금리는 왜 도대체 뭐가 같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가하고 금리가 같다는 것은 여러분 본인이 은행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전에 1,000원을 빌려줘가지고 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50원이죠. 근데 1,000원의 물가가 올라서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가 9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1,000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50원의 이익을 또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1,050원까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증가해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얼마나 급격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리의 상승폭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물가가 지금 명목 물가가 1%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경기가 상승이 호황이 되고, 그리고 임금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얼만큼 오르느냐 한번 살펴보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 2013년, 14년, 15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1.5%, 뭐 2%, 파란색하고 진한 파란색, 옅은 파란색 비교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파란색이 진한 파란색이 CPI라고 해서 Consumer Price Index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이 서비스 물가 지수를 또 옅은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짙은 파랑색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폭을 보시면 쭉 이렇게 해서 안정화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보죠. 어느 정도 상승의 이 계절적인 수요와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의 상승폭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안정화되어 있습니까? 2% 또는 2.5% 이내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로금리 시대 이전에는 제로 마이너스 물가를 겪고 있었죠. 집값이 폭락하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015년 이후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 그리면서 이제 3%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후에 물가가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요 금리, 요 물가의 수준만큼씩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데 왜 올리느냐? 캐나다에 있는 자본이 이 더 나은 그런 금리를 찾아서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이 금리에 대한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예금 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캐나다는 2% 주는데 미국 가면 3% 준단 말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본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과 어느 정도 그 맞추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에서 이자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면 이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폭락할 것인가?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 우리가 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보지 않고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렌트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렌트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투베드룸 렌트는 2,000불 정도 해요. 2,000불의 세후 그리고 유지비를 제외한 이자는 1,400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으로 보면 16,800불이에요. 세후 16,800불을 근로금융소득으로 벌으려면 여러분 예금 이자로 벌려면 다시 돌려서 세 전으로 2만 불 이자를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금 이자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65만 불을 예금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1년에 2만 불 정도의 이 이자 소득을 통해서 이 2,000불 렌트 소득을 과 동일한 수준까지 이렇게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금 이자가 어떻습니까? 1.9%, 1.5%, 2%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요런 경우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 120만 불 정도를 예금을 하여야 2만 불 정도의 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 불을 은행에 갖다 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동산 투자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금이 낮아서 그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예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스탁이라든가 또는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렌트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가능한 것이고 또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것인데 이자가 그러면 얼마까지 오르면 문제가 되느냐? 예금 이자가 한 5%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4% 정도 되죠. 그럼 4% 정도 되면 60만 불, 65만 불 투자했을 때 2만 불 벌지 않습니까? 이자로. 자, 4%에서 5% 정도 가면 더 이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금 이자가 한 4%에서 5% 정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대출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금이자 대출이자가 예금이자가 4%에서 5% 간다 그러면 대출이자는 한 6% 정도 가는 겁니다.
6% 초반이나 6% 초반이나 5% 후반이나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안정화된다. 더 이상 뭐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렌트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불을 딱 막아놓고 왜 어떻게 막히겠습니까? 주택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 그죠? 콘도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렌트우드라든가 뭐 로히드라든가 또는 랭리 지역이라든가 서리라든가 이쪽에 콘도가 엄청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도 작년 한 해 4만 가구가 신규 허가가 났습니다. 실제 인구 증가는 한 3만 5천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인구 증가보다 이 건축 허가가 더 많이 났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4만 가구 정도의 건축 허가가 매년 난다고 하면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렌트가 안정화될 겁니다. 렌트가 안정화되면 더 이상 렌트 가격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주택 시장으로의 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겠죠. 실수요자들의 의지가 약해지겠죠. 또는 투자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겠죠. 그런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화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폭락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폭락할 수 있는 그렇게 시그널은 없다. 단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의 있는 투자와 현명한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호 부동산이었습니다.